2026년에 100만 달러에 갈 것이냐, 사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거를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이게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향후에 저는 이게 비트코인이 이 금의 궤적을 따라갈 것이라고. 그리고 시가총액 투자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책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가총액 투자법이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 사실 이런 개념인데, 그 한국은행에 다니시던 직원분께서 1,000억 원을 저 주식으로 벌었다고 해서 한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신입사원 시절부터 이제 그 기본급으로만 생활하고 상여금을 받은 거는 다 주식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당을 받은 것도 다 투자하고, 증자에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다 참여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요 4개만 이렇게 사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겼던 게 40년을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뭐 자녀분이 해외로 유학 가고 막 이런 얘기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40년간 투자를 했는데 40년 동안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없어졌을 텐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라진 기업들이 부실막한 엉터리 기업들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 대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 우적이 우량주였고, 네. 그다음에 뭐 은행주 이런 것들도 한때 그 한 시대를 풍미하던 그런 주식들이었는데, 어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피해서 좋은 주식들만 갖고 있을 수 있었을까? 거기에 의문이 생겼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1990년대 코스피 상위 종목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6개의 종목이 없어졌습니다.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은행, 사업은행, 서울신탁은행, 뭐 주식회사 대우. 네. 근데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이제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 주식엔 투자하지 않고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우량한 회사에만 했을까?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저는 이분은 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만 한다, 이런 만약에 원칙을 갖고서 있다. 근데 그리고 1위에는 50%, 2위에는 30%, 3위는 20%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2등에서 1등이 되면 30% 갖고 있던 거를 다시 20%로 보태서 50%로 비중을 늘리고, 예를 들면 뭐 현대차가 2등에서 3등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30%에서 10%를 빨아서 20%로 줄이고, 대신에 뭐 4등에 있던 게 이제 3등으로 올라오면 그거를 20% 채우고, 이렇게 되면은 사라져버리는, 조금이라도 이제 기울어져 가는 회사에는 절대 투자할 이가 없고, 항상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종목 선정이 귀찮고 종목 선정에 자신이 없는 분들, 공부할 시간도 없다, 사실 이런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한다. 네. 사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그냥 인덱스를 구성해서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200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으로 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리밸런싱 할 때 빠진 애들은 또 빼고, 맞습니다. 들어온 애들은 집어넣고, 그런 것들 약간 좀 축약을 해서 200개가 아니라 한 3개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종목에만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뭐 지금은 그런 뭐 ETF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약간 이런 거 특정 섹터에 적용해도 되겠네요. 이를테면 2차 전지, 전기차, 이거는 당연히 이제 성장을 할 건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이 계속해서 맞습니다. 1등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2026년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오를까? 상당히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는지, 이게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말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변별력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다가 써놓은 거는, 이제 이게 그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그 S2 한 보고서에서 S2F 모델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이제 2026년에 100만 달러에 이른다. 사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 S2F 모델이라는 게 이제 기존 공급량하고
이제 새로 공급되는 양의 비율을 가지고 원래 금을 그 시세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진 않았고, 뭐 당연히 사실 제가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뭐 그런 역량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갖다가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거 보면 될 것 같고요. 2026년에 100만 달러에 갈 것이냐, 사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거를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2026년에는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가지 않겠냐, 사실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실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째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2,100만 개만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떤 자산이 한정판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이 본질 가치가 없습니다. 맞아요. 워렌 버핏도 이거 완전히 네. 사기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산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자산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면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본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질 거의 없죠. 사실 뭐 제한적으로 살짝 뭐 상업용에 공용에 쓰이긴 하는데 그 비중은 극히 낮긴 하죠. 그리고 이제 공업용으로 쓰인다고 하면 지금의 가격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야 낫다 그럽니다. 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본질 가치가 없는데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뭐 6만 원이다. 근데 이게 당장 한 주에 100만 원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본질 가치가 예를 들면 뭐 6만 원, 7만 원인데 이게 100만 원이 갈라 그러면 뭐 이윤이 뭐 10배 이상 뛴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본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금 같은 경우는 온스당 뭐 10,000불이어도 이상하지 않고 뭐 10만 불이어도 이상하지 않고 뭐 1,000불이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게 뭐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본질 가치가 많이 달라졌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죠,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비트코인도 불과 몇 년 전까지 10달러, 20달러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뭐 예를 들면 10,000달러, 20,000달러, 30,000달러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트코인은 하나에 1억이어도 이상하지 않고 뭐 1,000원이어도 이상하지 않고 네. 10억이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본질 가치가 없는 자산은 상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비트코인을 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팔면은 위험한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서 전 세계 6개국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도미네이트하고 있다, 되게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드비어스라는 업체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90%를 그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다이아몬드가.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도 19세기 이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을 그때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결국은 소수가 그 자산의 대부분을 지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격을 유지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상승하기.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 그러니까 상승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과거에 금과 같은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자, 이게 지금 제가 그 피델리티의 그 줄리안 티머의 트위터에서 가져온 건데요. 네. 이 금색 선이 이제 금의 움직임이고 까만 선이 비트코인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저는 이게 그 비트코인이 이 금의 궤적을 따라갈 것이라고 사실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로그 차트네요. 그렇죠? 네. 축이 이제 10배씩 증가하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뭐 저기서 저게 올리는 게 뭐 별로 안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게 이제 10배씩 오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거의 뭐 그 끝까지 가면 거의 한 100배 정도 뭐 오른다고 엄청 볼 수가 있겠네요. 계산 안 해봤지만 네. 100배 뭐 이렇게 오른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말씀하신 게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100만 달러를 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네. 뭐 이것만 보고 야 100만 달러가 하면서 덥적 사시는 그런 실수는 안 범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화폐를 보유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약간 좀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책에서 말하는 디지털 화폐를 보유한다고 하는 거는 네. 제가 CBDC를 얘기한 겁니다. 아. CBDC를.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CBDC가 만약에 발행이 되면 CBDC를 갖고 있어라. 사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지폐하고 CBDC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CBDC는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개인의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맘만 먹으면 정부에서.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게 예를 들면 그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정신병 약을 사 먹는데 이거를 감추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런 CBDC를 이용하면 이게 다 드러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BDC는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폐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보기에 어떤 사람이 얼만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자 지급이 불가능한데 CBD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마만큼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직접 이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보다는 아무래도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보다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시장 금리 상승의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정부에서 그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1억 이상은 가질 수 없다든가 CBDC를 지갑에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용 시간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CBDC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시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이 돈을 가장 빨리 써야 되거든요. 가장 빨리 써야 그렇죠. 돼.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한 달이 지나면 예를 들면 10%씩 깎는다. 10,000원짜리가 9,0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돈을 빼서 종이화폐로 바꿔버릴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효용의 한계가 있다.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일정 규모의 CBDC를 나중에 나오면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거거든요. 이게 2021년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네. 탈레반이 이제 이게 수도 카불을 점령한 이후에 금융거래가 사실 중단됐고 예금도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최대로 23만 원만 찾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됐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게 러시아인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제 서방에서 제재를 가하니까 시민들이 돈을 찾으러 왔지만 은행에는 돈이 사실 없어서 못 찾았습니까? 이런 일은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 때만 발생되는 거 아니고 2012년 그 키프러스에서도 그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은행을 이렇게 일단은 폐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2015년 그 유럽의 그리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채 위기가 발생하니까 은행을 일단은 예금을 동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ATM기에서도 찾을 수 없고 은행 가봐야 어차피 문 닫았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그리스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자체는 아예 이렇게 상점에서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돈은 은행에 있지만 자기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은 현금을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부잣집들 가보시면 항상 금고가 있습니다. 부잣집들은. 그러니까 부자들은 항상 이런 때를 대비해서 집에 금고를 놓고서 거기다 현금을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은행에 돈을 넣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에 돈 1억을 예치하면 그 통장에다가 1억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순간 그 돈은 은행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억을 찍어주는 거는 이제 원하면 1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인 거고. 그렇죠.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안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 제가 1억을 예금하면 그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0억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사람이 10억을 안 갚으면 저도 은행에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원론적으로. 네. 이제 그게 경제가 이제 안정된 현실에서는 뭐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축은행 사태 났을 때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금한 사람은 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IMF 때는 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뭐 조흥은행, 뭐 상업은행, 뭐 오양은행 뭐 이런 데 돈 넣었던 사람은 한 푼도 못 찾았을 거고요. 근데 이제 CBDC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CBDC는
그 제 지갑에 들어있는 진짜 화폐거든요. 그러니까는 은행하고 관계없이 그 금융위기가 오건 무슨 사태가 닥쳐도 그 돈은 자기 돈이고 항상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항상 CBDC가 만약에 나오면 CBDC를 일정 수준 갖고 있어야 된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참고적으로 그 진짜 돈하고 가짜 돈을 구분하는 방법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일렬 번호가 있냐 없냐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해서 1억을 찍어준 거는 일렬 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찍어준 거. 이거는 네. 가짜 돈이고. CBDC는 일렬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거는 일렬 번호, 그 화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진짜 돈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디지털 화폐를 보게 된다고. 네. 한간에 약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CBDC의 장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게 추적이 되니까 네. 또 뭐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통제 이런 것도 당할 수 있어서 네. 오히려 이렇게 CBDC가 출시가 되면 비트코인 수요가 늘 수도 있다. 약간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네. 예측인데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그 CBDC가 나오는데 문제가 좀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중국에서는 그거를 통제 가능한 익명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에서는 통제 가능한 익명성이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때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